네, 안녕하세요. 8주차 중간고사는 우리 그 대표 학생이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8주에 대한 그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과제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이 1주차부터 지금 8주차까지 지금 4주 과제 수행평가 퀴즈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4월 28일 날 출력을 해서 저한테 표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중간고사 과제로 제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이제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지, 제출일, 제출자, 지도교수, 이제 과목 이렇게 표지를 좀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이제 과제물로서 제출을 하는 부분으로 4월 28일까지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진행하는 4월 21일에 대한 8주 1차, 2차, 3차 녹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8주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마치고 4월 28일 대면 수업을 6호간 407호에서 여러분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407호에 이제 대표 학생이 그 과제물을 꼭 가져오도록 안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그날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금 추강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아침에 수업하는 날 톡이 와요.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오늘 결석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요즘 계속 매주 있어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이 좋아야지 많이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 감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손발 잘 씻으시고 특히 손을 정말 자주 씻는 습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저께만 해도 한 3,000명대 했는데 오늘 막 9,000 이렇게 확진자 안내 문자가 나와서 정말 3명 중에 1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명 중에 1명이라 했는데 지금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지금 막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이 시국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편안하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지막 그 8주차 녹화가 우리 교재 342페이지고,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이제 파트는 6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부는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부분, 행동 수정이라든지 행동 수정의 이론, 기법,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왜 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정립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소거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행동 수정 이론과 그 기법에 대한 부분으로, 13장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문제 행동이 매우 흔하게 발견되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 요즘 그 매스컴에서도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그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요즘 그 아이돌 이지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문제 아이에 대한 이제 발견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단 그 문제의 아이와 문제의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예쁜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표현하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미리 조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제 경험해보는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져보고 이제 28일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라이팅 해보는 써보고 연습해보고 다듬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5월 동안 이제 여러분 실습하기 전에 매주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렵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시게요. 우선은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니까 좀 충분히 릴렉스하게 편하게 들으세요. 긴장 안 하시고 온라인의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동기의 문제 행동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초기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적절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장래의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아 교육 이제 교사로서 전공한 전공자로서 전문가인 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장래의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수 학문을 특수 아동 지도 이런 부분들을 몇 과목 이수한다 해서 정말 그 부분을 마스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할 때마다 그 과목을 수강하지만 배울 때마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그 한 명 한 명의 유아들에게 어떤 부분들로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과 그 실행 기록과 이런 부분들이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문제 행동이나 병리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교사가 초기에 발견하여서 적절한 교정과 치료적 개입을 연결할 수 있으려면 행동 수정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와 또 더불어서 적절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3, 14장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의 변화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이라든지 행동 수정에 대한 개념, 정의, 실행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행동 수정 이론 하면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블로프. 그래서 파블로프의 이제 그 학자라는 분께서 소아계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학자신데요. 이제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최초로 연구하여서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나의 과학으로 완성하는 데 매우 공헌을 한 고전적 학습 이론을 발전시킨 사실 이제 러시아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러시아의 학자인 파블로프 생리학자가 이제 그 행동 수정 이론의 기초를 이제 다진 학자이시죠. 그래서 고전적 학습 이론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동물의 소아액 실험을 통해 밝혀낸 파블로프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 또 이런 걸 배우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학부 1, 2학년 때 영유아 발달 과목에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하면서 한번 접해 보셨을 건데 이제 4학년 이제 2학기도 아니고 1학기를 보내는 중간 지점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래 옛날에 이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재에도 또 이 강아지가 나오는데
개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서 치매 분비량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장치한 실험실에서의 침 분비와 연관돼 무조건 자극과 함께 다른 자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그 자극이 선천적인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부분으로 관찰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유기체의 노력이 없어도 환경 속에서 반복해서 출현하는 자극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자극은 학습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자극을 말하고, 무조건 반응은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타액이 분비되는 것과 난로에서 손이 갑자기 움츠러드는 것과 같이 무조건 자극에 대해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학습되지 않은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블로프는 실험을 통하여 자극과 반응의 무조건적 반응 과정에서 조건 자극을 포함시키면 무조건적인 반응이 조건 자극으로 전이될 수 있음에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같은 종소리는 처음에는 중립 자극으로서의 개에게 침을 흘리게 하지 못하지만 무조건적인 자극인 고기를 줄 때마다 중성 자극인 종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개가 이제 고기가 없이도 종소리만 딸랑딸랑 들려주면 침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 아닌 조건 자극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종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는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이것은 음식물의 본능적인 반사 반응인 치매 분비가 무관했던 종소리에 연합되는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먼저 무조건 반응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바람직한 반응에 대해 자연스러운 자극이나 보상을 주게 되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더 잦아지거나 반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뭐 강화, 소거, 일반화, 변별화 이런 단어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강화라는 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연이어 제시하면 조건 자극이 성립이 되고, 이 자극을 짝지어서 반복하여서 제시할수록 이제 반응이 더 강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강화라고 하고요. 자주 강화하면 할수록 반응의 강도는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강화는 한 행동에 뒤따르는 자극 사건이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소고는 무조건 반응은 선천적인 것이고 조건 반응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만 계속 제시하면 결국에는 학습된 반응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학습된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요. 새로운 반응이 이전에 학습되었던 반응과 양립될 수 없고 한 가지의 반응만 일어날 수 있다면 강하게 조건 형성된 새로운 반응은 남게 되고, 이전에 학습되었던 반응은 점차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소리를 타액 분비를 위한 조건 자극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음식 없이 종소리만 몇 번 제시하면 종소리는 그 효과를 잃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조건 형성이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건 자극이 계속해서 영원히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화를 살펴보면 일반화는
원래의 자극과 유사한 조건 자극에 대해 조건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반사의 형성이나 소보 현상은 원래의 자극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자극에도 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조의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하도록 조건이 형성된 개는 유사한 다른 음조의 종소리에도 같은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화라는 거예요. 악몽을 꾼 아이가 어두운 장소를 싫어하는 경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꼭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자극 일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학습된 반응은 그와 유사한 자극에도 반응하게 되는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의 반응 강도는 원래 자극에 대한 것보다 약하고 약화의 정도는 원래 자극과의 차이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별화는 일반화에 대한 보완적인 과정인데요. 자극에 대한 강화 여부에 따라 구별해서 반응하는 것을 변별화라고 합니다. 다시 보완적인 과정, 자극에 대한 강화 여부에 따라 구별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은 변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공포를 느끼는 아동이 극장과 같은 어떤 특정한 어두운 장소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개에게 소리의 분별력을 위해서 300사이클의 음에서 음식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또 400사이클 음에서 음식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두 음을 구별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별. 스키너 하면 또 이제 그 학습 이론의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조작에 대한 조작적 학습 이론을 정립한 학자신데요. 행동 수정 이론의 아버지라고 해요. 스키너의 조작적 학습 이론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전달해 드리면 기능적 분석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을 찾기 위한 것으로 행동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체의 반응을 도출하여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는 조작적 학습 이론, 또 행동 수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대학에서 이제 태어났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스키너가 행동주의자로서 명성을 얻었고 또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능력자시네요.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에 기초한 이제 이상 사회를 묘사한 이제 월든 투어라는 소설을 또 1948년 출간을 하셨다고 해요. 20세기에. 스키너의 대표적인 업적은 이제 조그마한 실험 상자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제 원리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 상자는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통에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한 상자이고요. 실험 상자 안에 동물은 지렛대를 누르는 것과 먹이가 나오는 것의 연관성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연관성은 이제 지렛대를 누르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겠죠. 뭔가 누르면 바로바로 보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조작을 한 거고 조작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물이 내 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발생 빈도는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에 긍정적인 강화를 받게 되면 그 행동은 다시 발생할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어떤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하는 빈도는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화와 처벌이 이 조작된 조건 형성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습관을 조작적 학습 경험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소년이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은 강화가 되고, B라는 소년은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친구가 역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소년은 강화와 처벌이라는 두 요인의 기초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격적 성향이 발달하게 됩니다. 스키너는 아동 발달에서 공격적 단계라는 것은 없고 인간에게 공격적 본능이라는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아동이 습득하게 되는 대부분의 습관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형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아동 발달이 본능, 욕구 또는 생물학적 성숙과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강화 또는 처벌이라는 외부 자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인간의 행동은 긍정적 강화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습된 행동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 강화가 아닌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은 다시 나타날 확률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개념인 강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강화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목표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정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이제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과 제공될 때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키너의 실험 상자와 같이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와서 지렛대를 누르는 횟수를 높이게 하는 것이지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은 칭찬하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수업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또 정적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하는 대상이 원하는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싫어하는 걸 주면 이거 필요 없는 데가 되겠죠. 얼마 전에 그 아기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되게 유명한 가수가 그 만 3살 이제 오늘 한국 나이는 이제 안 쓰는 걸로 어저께 뉴스에 들었는데, 만 나이로 3살이니까 3살로 그냥 이제 만이라는 말 안 쓰면 3살짜리 아이가 리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데 되게 불편해. 머리다 달아주니까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너가 옷에다 붙여놓을까? 나 이거 싫은데 너가 들고 있을래? 이것도 싫은데 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유명한 가수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매력적인 것을 줬을 때, 유쾌한 것을 줬을 때 그 보상이 충분히 만족적이고 정적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늘 숙제를 하지 않아서 별로 청소를 하던 아동에게 숙제를 하면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또는 이제 조금 뚱뚱한 살집이 있는 비만 아동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으면 운동 시간을 줄여주는 것. 몸이 무거우니까 운동하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운동 시간을 줄여줘서 그 보상에 대한 부적 강화가 싫어하는 것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그 조금 높아지지 않도록 그런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벌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벌을
2로 구분을 했어요. 교재는 그 벌 1은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고 벌 2는 긍정적인 자극을 박탈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벌도 없애는 게 있고 좋은 것들을 뺏어버리는 게 있고 벌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 벌은 부적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느끼기에 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면 문제 행동에 대한 감소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벌을 주면서 이제 교사의 감정이 반영되어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상이 느끼기에 강한 벌이 주어져야 되고 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과 함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제한이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